집행이라는 건 타이밍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집행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번 추경을 하면 3조 6천억 원이나 빚을 지게 됩니다. 빚더미 추경입니다. 마냥 자유한국당을 기다릴 수만은 없습니다. 소통하려는 노력 안 하고 야당을 무조건 압박하는 정말 저는 나쁜 청와대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지난해 대책으로 내놓은 일자리 안정자금이 500억 원 정도가 잘못 지급된 것으로 드러나서 논란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자, 일자리 안정자금, 정부가 영세 자영업자들의 고충을 덜어주겠다고 내놓은 제도입니다. 지난해 올해 무려 3조 원 가까이 책정된 예산인데 이 정책에 구멍이 뚫려 있다라는 말입니다. 지난해부터 올해 4월까지 500억 원이 넘는 돈이 부정으로 수급이 됐다. 그러니까 잘못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졌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일자리 안정자금이 잘못 집행되는 문제가 여러 번 제기됐었는데 실제 수치로 확인된 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을 많이 올리다 보니까 영세 자영업자들이 근로자를 잘라버리는 거죠, 그냥. 네. 그러니까 오히려 저소득층 근로자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이 거꾸로 저소득층 일자리를 잃는 그런 역설이 나타나니까 영세 자영업자에게 저소득층 근로자들 계속 고용하면 우리가 돈을 더 주겠다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한 건데 실제 집행된 걸 봤더니 사업주 본인이 받거나 사업주 배우자나 직계 좀비속에게 돈이 가는 거죠. 원래 이제 특수관계인한테 돈을 못 가도록 해놨는데 불구하고 그렇게 229억 원이 그렇게 사업주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 존속에게 갔다 이런 거고 또 이게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210만 원 이하 월급을 받는 근로자에게만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네. 그 월평균 보수 기준을 초과한 사람한테도 223억 원이 갔다. 그리고 퇴사중 자격 상실자에게도 거기 100억 가까이 가서 총 한 553억 원 정도가 네. 부정 수급됐다. 그래서 지금 고용부는 그걸 확인하고 지금 모두 다시 환수하겠다 이렇게 지금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아니, 환수는 가능한 건가요? 뭐 요건을 더 강화하고 그래야 되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지금. 요건을 강화한다고 해서 또 이 구멍으로 또 빠져나갈 수 있는 여지가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예고된 부실이라는 겁니다. 구멍, 탁, 송송송, 허점투성이. 왜냐하면 이 문재인 대통령 현 정부의 정책 중에서 그나마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이 복지정책이거든요. 네. 일자리 지원 정책인데 이럴 때 반드시 중요한 것이 이 적정성, 이 정도의 금액을 지원한 것이 적정하냐, 네. 그 대상자도 적정성이 검토돼야 되고 이 투명성이 확보되고 난 이후에 지원이 시작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지원을 시작하는 거죠. 바로 지원을 시작함으로써 이런 부실이 예고됐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문제는 어떤 문제점이 나올 수 있는지 철저하게 점검을 하고 실시했어야 되는데. 이 상황이 이렇게 돼버리면 대통령 지지율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또 조세 저항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왜 난 세금 내냐? 내가 왜 또 뺏어가냐? 세금 낸 것이 줄줄이 새는데 이렇게 되면 유리지갑이 누굽니까? 화이트 칼라거든요. 네. 화이트 칼라 쪽에서 조세 저항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이 영세 사업자들이 근로자를 쓰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근로자를 계속 쓰면 그 나머지 비용을 정부가 보전해주겠다 해서 2018년 1월부터 실시된 게 바로 이 일자리 안정자금 문제입니다. 그런데 작년 9월부터 부정수급자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제보가 있었고요. 실제로 표본조사를 해보니까 거기서 문제점이 발견이 됐는데도 지금까지 방치가 됐다가 결국에는 554억이란 막대한 돈이 잘못 쓰인 겁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고용노동부는 이달 중으로 환수하겠다라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환수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죠? 왜냐면요. 영세 사업장에 주는 돈이에요. 그 사업장이 우리 어려워서 폐업했다 하면 돌려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 세금 550억여 원이 그냥 잘못된,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그냥 펑펑 쓰인 게 확인된 셈인데 지금 정부에서는 이 개선을 하겠다, 제도 개선을 하겠다 그러는데 개선을 하면은 이게 좀 나아질 수는 있을까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죠. 처음부터 사실 이렇게 부정수급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의혹이 많이 있었었죠. 그럼 처음부터 이제 제도를 시행하면서
충분히 준비라고 시행했어야 되는데 일단 이런 겁니다. 지금 가장 돈이 많이 빠져나간 게 본인이 받거나 아니면 직계 좀비속이 받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주민등록 등본을 확인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만약 같이 살지 않는 좀비속이라면 주민등록 등본에 나오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용부가 이제부터는 대법원에 그 가족관계 등록부를 보겠다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것만으로 또 이제 통제가 될까 이런 이제 의문점이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퇴직한 사람한테 줄 수 없는데 퇴직 신고를 나중에 하면 또 언제 얼마나 빠져나갈지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제도 자체가 지금 너무 구멍이 많다 이제 이런 나오는 거고 또 근본적으로 최저임금을 갑자기 올리다 보니까 영세 자영업자들이 모두 이제 힘겨워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또 거기에 세금을 부여한 건데 결국은 정책이 잘못된 정책이 또 잘못된 정책을 낳는 계속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지적이 나옵니다. 자,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을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금 국회에서는요, 추경에 대한 공방이 뜨겁죠. 청와대와 집권 여당이 자신 있다면 경제청문회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지금 그들이 이 추경으로 덮어야 할 정책 실패가 백일화에 드러나는 것이 두려운 것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이번 추경을 하면 3조 6천억 원이나 빚을 지게 됩니다. 빚더미 추경입니다. 야당은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는 현재 상황에서 나라 빚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의 입장은 다르죠. 현 경제 위기에서 무엇보다 추경이 시급하다라는 입장입니다. 야당에서도 늘 뭐 경제 파탄이니 경제 그 폭망 얘기가 하면서 정작 추경을 안 해주니까 답답합니다. 추경이라는 건 타이밍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집행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 이 청와대와 한국당 경제 살리기 방안을 놓고 이거는 뭐 합의점이 없는 평행선을 계속 지금 이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청와대와 여당 사안이 시급한 만큼 지금 청와대와 여당 이 시급한 만큼 빨리 추경을 하자라는 입장 계속 고수하고 있고 야당은 지금 아예 경제 정책을 바꿔야 되는 게 아니냐. 이 입장은 언제쯤 좁혀질까요, 진짜? 자, 우선요. 이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 수석 같은 경우에는 추경을 안 해줘서 답답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것은 과연 추경을 해준다면 경제가 살아날 것인가? 네. 이 부분을 들여다봐야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번 추경 같은 경우는 규모가 6조 7천억 원입니다. 그 내용은요. 국민체육센터 건립, 그리고 영화관, 박물관, 미술관 할인 지원 이런 데 치중돼 있습니다. 강원도 산불 대책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미세먼지 감시원 1,000명 뽑고 국민체육센터 건립 163억 원 짓고 이런다고 해서 경제가 살아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추경이 정말 시급하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급하다면 야당을 설득해야죠. 그런데 지금 청와대 일자리 수석 공격했죠. 그리고 정무수석과 정무비서관이 나서서 사실상 야당을 심판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될 일도 안 됩니다.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야당은 지루한 공전을 거듭하는 국회 정상화 협상에 대해서도 청와대를 향해서 책임을 돌렸습니다. 우리는 마냥 자유한국당을 기다릴 수만은 없습니다. 시급한 민생 입법과 추경 예산을 심사할 준비를 완료하겠습니다. 청와대가 야당에게 진지하게 와서 한 번이라도 국회를 열자고 이야기한 적 있습니까? 대통령실장 적어도 제1야당 원내대표면 같이 밥 한 번 먹자고 해야 되는 겁니다. 소통하려는 노력 안 하고 야당을 무조건 압박하는 정말 저는 나쁜 청와대라고 생각합니다. 자, 요즘 국회는요, 이인영 원내대표 취임 직후에 이른바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가 되겠다라면서 내보였던 이 화기애애했던 분위기, 온데간데 없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조진 부장. 네. 아니, 뭐 원내대표끼리 뭐 좀 협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작심 비판을 할 게 아니라. 처음에는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가 되어달라. 네. 예,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참 잘 될 것 같았는데 지금 말만 지금 가열돼 있지 전혀 움직이고 있지 않거든요. 네. 이렇게 여야의 원내대표가 접점이 없을 때 중재자로 나서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정무수석입니다. 정무수석의 역할은 여야를 상대로 막후 조율을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3선 의원이나 4선 의원, 특히 야당 의원들을 잘 아는 사람이 정무수석으로 인선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정무수석은 제1야당 심판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고요. 또 여당 원내대표는 만나서가 아니라 그냥 기자들에게 한국당 결단해라, 우리끼리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 네. 야, 물론 자유한국당이 원내로 들어가지 않고 있고 이런 문제는 급합니다만 지금 보면 굉장히 비정상적인 국회 모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치가 실종돼도 너무 실종됐습니다. 자, 이 배동찬 소장님. 네. 청와대에서는요, 지금 야당이 좀 소통을 하려고 노력은 해봤냐라고 청와대를 향해서 지금 얘기를 계속 요구를 하니까 청와대에서 이렇게 또 반응이 나왔습니다. 아니, 빠지라고 해서, 한국당이 우리 빠지라고 해서 빠진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금 해명을 하고 있다는데 맞습니까? 이거 어떤 논리로 들어가야 되나요? 글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무엇보다도 이 국회 정상화가 최우선이거든요. 그러려면은 과연 이 자유한국당 쪽에서 국회 정상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 공간을 열어주는 것도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청와대에서 전면에 나서서 이 정당 해산 관련된 국민청원이나 또 국민소환제 이야기를 꺼내드니까 자유한국당을 자극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물론 그 청원 내용을 보면 자유한국당을 콕 집어서 이야기하고 있기는 합니다. 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뭐 총선까지도 그렇고 총선 이후에도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개혁 공약 법안이 통과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 좋거나 싫거나 간에 자유한국당을 끌어들일 수밖에 없다면 자극하는 것보다는 최대한 이 단독 회담이 됐든 어떤 만남이든 가지는 것이 최우선이 되겠죠. 네. 네. 자, 이 답답한 정치 얘기 저희가 좀 몇 가지 할 게 남았는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 저도 답답하네요. 매일 똑같은 얘기하는 것 같아서요. 다음 아이템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어제 법무부에서 참 보기 드문 장면이 연출이 됐습니다. 과거사위원회가 18개월 동안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주무장관인 박상기 법무장관이 입장을 밝히는 자리를 마련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날 취재진이 보이콧을 선언했고요. 법무부 장관이 나홀로 기자회견장에 나와서 발표를 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차장. 예. 출입 기자들이 아무리 그래도 장관이 브리핑하는 자리에 모두 불참하는 건 굉장히 드문 일이거든요. 굉장히 드물죠. 근데 이제 어제 2시 반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기자회견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 1시간 전에 법무부가 이런 통보를 합니다. 이미 회견문에 충분한 내용을 담았기 때문에 기자들의 질의응답을 따로 받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 차례 기자단에서 질문을 해야겠다. 사실 어제 기자회견을 했던 내용이 이제 검찰 과거사위원회인데 사실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직접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그 과거사위를 만들어서 18개월 운영을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뭐 김학의 사건만 하더라도 윤중천 리스트에 검찰 옛 고위직들이 포함됐다. 그래서 수사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아무런 지금 검찰에 봤을 때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 이렇게 나오고 또 뭐 그 장자연 사건만 하더라도 윤지호 씨의 허위 증언 논란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판을 깔아줬던 게 검찰 과거사위원회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거 관련해서 이제 언론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질문을 받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서 결국 제목 나온 그대로 기자 없는 기자회견하는 그런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아니 장관이 발표를 하면 기자들이 질문하는 거는 그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기본이죠. 이 장면을 보면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이 법무부 다루는 법은 알아도 기자 대하는 법은 모른다. 네. 아니 뭐 기자에 대한 법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방법을 운영 정도로 방법을 말씀드리는 예, 거죠. 왜냐하면은 이 대변인으로 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현 정부에서 가장 크게 지적되는 것이 이 대통령의 개인적 소통 좋았거든요. 네. 근데 정책 소통이 미흡하다. 네. 잘 안 알려지니까 국민들에게도 정책적인 메시지가 전달이 안 돼요. 근데 이 가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이 기자분들입니다. 그렇다면 기자의 질문을 받는 것은 이건 전문 상식도 아니고 일반 상식이거든요. 네. 당연히 질문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외면한 장관의 모습에 대해서 국민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것은요. 법무부는 개혁 부처입니다. 근데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면은 대통령 지지층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진보층에서는 이런 소통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실망감이 확대될 수가 있는 것이죠. 논란의 중심에 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요. 2년 전 과거사위원회 발족식 당시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못된 과거에 대한 반성은 국민들이 원하는 법무검찰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물론 과거사 진상규명 과정은 고통스럽고 힘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 위원 한 분 한 분의 열정이 이를 극복하고 어둠 속에 묻혀있던 진실을 밝혀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위원회가 활동하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습니다. 조수진 부장, 네. 기자들이 한 명도 오지 않은 기자회견장에 장관이 혼자 브리핑을 하고 서 있었던 웃지 못할 상황. 결국에는 오후 5시 반쯤에 장관이 직접 기자단에 해명 전화를 했다고 하는데 조수진 부장, 질문을 안 받은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우선요, 네. 기자회견에 대한 용어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기자회견. 기자회견의 용어는 어떤 사람이 자신의 주장을 알리고 거기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받는 것을 기자회견이라고 합니다. 굳이 설명을 안 해도 모든 사람이 그렇게 알고 있죠. 사전에도 나와 있어요. 네. 그리고 이 법조 기자들은 서초동 법조타운에 상주를 하는데 과천에 있는 법무부 장관 기자회견까지 간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 정도 거리를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번 회견의 주제가 검찰 과거 사위 활동이었습니다. 왜 기자들이 그렇다면은 그 거리를 무릅쓰고 가려고 했느냐. 이 검찰 과거 사위 활동이요, 굉장히 일방적인 주장만 가지고 나열하면서 사회적 논란이 컸고 또 당사자가 고발을 하는 그런 사건도 지금 연이어 이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기자들이 가려고 했던 겁니다. 아하. 그런데 질의응답을 받지 않겠다. 그러면 알려주는 것만 써라. 이게 어느 나라 언론 방법입니까? 아하. 말이 안 되는 거죠. 민주국가라면 이런 방법은 쓰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박상기 장관이 바로 문재인 정부의 출범 때부터 지금까지 같이 하고 있는 최장수 장관이라는 겁니다. 네. 이런 모습이 과연 최장수를 유지할 수 있는 비법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점을 청와대가 잘 살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소통을 중요시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이 브리핑하는데 질문을 받지 않겠다고 해서 기자 없이 혼자 브리핑을 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진 이 내용을 저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속보 내용이 또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로 4명이 선정이 됐다는 이야기 들어와 있는데 명단을 보면요. 김태현 변호사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후보 4명이 압축됐는데 김호수, 봉욱, 윤석열, 이금로 이렇게 4명이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압축이 됐다. 그런데 지금 취재 기자가 전하는 말로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가장 유력하다라는 말이 돌고 있다라고 지금 취재 기자가 전해왔거든요. 저기서 딱 보면 들어오는 이름 딱 하나잖아요. 윤석열. 사실 국민들이 보더라도 낯이 익은 이름은 딱 한 사람밖에 그럼요. 안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검찰총장 인선의 문제를 한 줄로 요약을 해드리면 윤석열이냐 아니냐. 아하. 이걸로 이제 요약이 되는 거죠. 네. 문재인 대통령이 엄청난 파격을 감안하겠다. 뭐 파격이 꼭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갈 거고 그게 아니라 조금 검찰 조직의 안정을 꾀하겠다라고 하면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 봉욱 대검차장이라든지 네. 아마 이런 형태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제가 봐 윤석열 중앙지검장 왜 파격이라고 말씀드리냐면 연수원 기수 23기입니다. 지금 나와있는 다른 후보들은 대부분 19기, 20기거든요. 세 기수가 건너뛰는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 중앙지검장은 검사장 승진한 것도 문재인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첫 번째 인사에 지검장으로 승진한 겁니다. 지검장으로 승진할 때 첫 번째 보직을 서울중앙지검장을 받는다는 것도 굉장히 파격적인 인사였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파격적인 인사를 했는데 고검장을 건너뛰고 한 불과 2, 3년 만에 바로 총장으로 점프를 할 거냐. 엄청난 파격이죠. 그런데 또 윤석열 중앙지검장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측에서 무슨 얘기를 들으냐. 어쨌든 현 정부가 출범할 때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내걸었던 첫 번째 국정과제가 적폐청산입니다. 그렇죠. 그 적폐청산의 목차 밑에 공소유지 철저라는 검찰에 대한 당부가 들어있으면 당부 아닌 당부인 거죠.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이끄는 수사팀이 적폐청산 수사를 굉장히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총장으로 파격 인사를 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글쎄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죠. 자, 알겠습니다.